안녕하세요. 제31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AI 연구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태훈입니다. 네, 네, 박수를 정말 많이 주셔서 호응이 일단 좋은 걸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 이곳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자연과학 공개 강연 같은 경우는 보통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에 진행을 해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계신 지금 이 문화관 대강당이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좋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학이 여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고요. 정말 기쁩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은요, 무려 1994년 1회 강연을 시작으로 올해 벌써 31회째를 맞이한 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과학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이전에 자연과학 공개 강연에 참여해 주신 적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네도 해주시고 손도 들어주시고 네, 교수님들도 손 들어주신 것 같아서 예, 예, 예. 네, 이쪽은 카운트하지 않고 제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혹시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까요?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공개 강연의 주제는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다시피 과학자의 꿈과 도전, 네, 세상을 바꾼 과학, 과학이 여는 미래입니다. 연말에는 또 여러 가지 설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연과학에 무엇보다 가장 큰 설렘을 느끼는 여러분이 계셔서 과학이 여는 미래가 더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자연과학대학의 유재준 학장님의 환영사로 본격적인 공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장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장님.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상 나름대로 노렸지만 이 정도로 뜨거울 줄 몰랐어요. 오 하는 거 들으셨나요? 못 들었어요. 아쉽네. 너무 집중하시느라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혹시 요즘 유행인 그 공중부양한다는 그 춤, 착시현상 그 춤을 보여주신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네, 이, 이 슬릭백 챌린지가 일명 초전도체 춤으로 불린다고 해서 또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딱 보고 뭔가 타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네, 공중에 떠 있으셔서. 근데 원래 과학을 포함해서 모든 공부는 여러분 예습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복습이죠. 또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서 괜찮으시다면 청중분들의 이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복습 한번 가도 될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한번 해보죠. 예, 다시. 예, 이쪽으로, 네, 가서, 네, 같이 하시. 예, 예, 예. 네. 가볼까요? 네. 네네네. 이게 제가 집에서 했을 때는 거의 날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학장님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몸이 잘 안 따라주네요. 사실 어제 저희가 리허설하고 학장님이 또 밤새 연습하셨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제가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저희가 좀 학장님과 갈고 닦았는데 초전도체 연구자는 또 아니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건 양해를 부탁드리고 학장님 그러시면 이제 숨 좀 고르셨나요? 예, 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준비됐습니다. 네, 환영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자연과학대 학장 유재준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많은 분 참석해 주셨는데 이 눈길을 뚫고서 이렇게 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오늘 좋은 강연 잘 들으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좀 전에 소개해 주셨듯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은 그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과학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생소한 자연과학을 그 과학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다 쉽게 설명하고 대중과 과학으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1994년 1회를 시작해서 정말 오랫동안 올해로 벌써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1,500명의 그 학생 또 일반인 여러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큰 행사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몇 사람이 그냥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인터파크, 현재는 그레디언트 여기 써 있죠. 그레디언트 대표이신 이계영 회장님께서 이사님께서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 강연은 오늘 정말 특별한 강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뭐 몇 사람이 그냥 잠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대표력이 강연을 해주시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있기까지 지난 6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각 분야에서 강연으로 나선 교수님들 말고 저희 11명의 기획위원분들이 계시고요.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당해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카오스 재단과 서울대 자연대 그리고 기획대협력실 직원분들 그리고 연출하신 분들 모든 분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는 우리가 주제를 과학자의 꿈과 도전, 세상을 바꾼 과학, 그리고 과학이 여는 미래를 주제로 4가지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전염병, 특히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탄소 중립, 초전도체에 대한 이런 과학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공개 강연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것이 뭐 복잡하고 어려운 공식이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꿈과 도전을 위한 과학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역대 가장 제 생각에는 아마도 1994년 이래로 가장 힙한 오프닝 무대를 준비해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보다 이 공개 강연에 진심이신 학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좀 뛰어서 그런지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열기가 너무 높아서 뜨거운 건지 살짝 이게 뜨거운 게 올라오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31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세상을 바꾼 과학, 과학이 여는 미래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과학 하면 어떤 화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마치 짠 것처럼 AI가 정말 많이 왔는데 혹시 오늘 강연 순서 보고 오셨나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저도 친숙한 인공지능 또 전공이기도 한 자연어 처리가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챗GPT 또 얼마 전에 구글의 제미나이가 나와서 화제였고요. 이런 LLM 서비스들은 의료나 법률 등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하는 연구가 한창 되고 있습니다. 첫 강연은요, 이렇게 다가올 인공지능이 앞으로 열어갈 과학의 미래에 대한 강연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박건웅 교수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요. 제가 2011년도에 유학을 가서 통계학 그리고 머신러닝을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뚜렷하게 어떤 연구 목표도 없었고 무엇을 공부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너무 책만 보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하는 연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알파고가 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알파고가 앞으로 이렇게 인간이 하는 판단을 대신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연구를 좀 더 흥미롭게 접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박건웅입니다. 자, 여러분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핫한 키워드죠. 자, 인공지능이 저희가 키워드를 주면 그림 전혀 그리지 못하는데도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고요.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글도 잘 쓰게 해서 심지어 숙제도 대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유명해졌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주제는 세상을 바꾼 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자, 발표에 앞서 제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는요, 여러분 카카오톡 쓰시나요? 네, 카카오톡에서 어떤 사람이 친구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친구가 아니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어떤 도시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가 있을 때 그 도시가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고, 도로가 없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많은 과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과제는요, 공공자전거 따릉이 혹시 아세요? 네, 따릉이는요, 우리가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자전거를 빌리려면 대여소를 가야겠죠? 그럼 대여소는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곳에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지역이 어떤 위치가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쓸 것인가, 제가 그것을 예측해서 대여소 약 1000여 곳을 추천을 했습니다. 자, 연구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제 방향성 그래피컬 모델을 제가 주로 연구합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A가 B의 원인이다, 혹은 A가 발생하면 B가 발생할 것이다. 자, 이걸 이용하면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저희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요, 산불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럼 산불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럼 데이터 기반으로 이 산불은 번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혹은 담배꽁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혹은 너무 건조해서 자연발화가 됐습니다. 네,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저희는 인과 발견이라고 하고요. 요새 AI,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과 발견을 지금 풀어내는 수많은 연구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발표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발표는요, 제가 데이터가 무엇인지,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은 또 무엇인지, 또한 인공지능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또 그 한계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데이터가 중요한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는요, 인공지능의 원료로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려면 어때요? 휘발유가 필요하죠. 그걸 원료 삼아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올바른 예측,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과거에는요, 우리 데이터가
부족했어요. 데이터를 얻으려면요, 뭐 시간을 들여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었거든요. 굉장히 소수의 데이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요, 자발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올리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루도 아니고요. 우리 1분 동안에 유튜브 유저들이요, 300시간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1분 동안에요, 트위터, 지금 X죠. X의 유저들이요, 약 33만 건의 글을 쓰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듯 우리는 데이터,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왜 인공지능의 원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데이터가 많으면요, 저희는 스마트팜 혹은 스마트 팩토리를 올바르게 운영을 가능해요. 그게 있으면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또 마케팅 데이터가 많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면 또 어떤 물건을 동시에 같이 구매하는지도 저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광고를 보고 이 물건을 샀는지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매출, 물건을 더 많이 팔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건을 이 사람에게 팔려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겠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고객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기업에서 알아서 추천까지 해주니 더 좋겠죠. 자, 이렇듯이요, 고객 만족도 향상, 데이터 기반 혁신도 이뤄낼 수 있어요. 또 데이터가 많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어떤 사건들, 위험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또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인 데이터, 이것 말고도요, 우리 친숙하게도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최적의 스포츠 전략도 짤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그 데이터 기반 스포츠는요, 야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야구는 이미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농구입니다. 자,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선수 누군지 아세요? 네, 스테픈 커리입니다. 현대 농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죠. 흔히 양궁 농구라고 하죠. 자, 이 선수 뒤에 보이는 그림이요, 이 각 위치별 기대 득점을 나타내요. 여기 농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농구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골대 근처에서 슛을 쏴서 성공시키면 저희는 그것을 2점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멀리서 쏴서 성공시키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3점으로 인정해 줘요. 하지만 가까운 데서 쏘면 성공 확률이 높을 거고요, 멀리서 슛을 쏘면 성공 확률이 떨어지겠죠. 자, 이 선수는 3점 슈터니까 이제 골 밑에서 성공 확률이 50%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점 곱하기 50%에서 골대 가까운 곳에서의 기대 득점은 1점이 될 거고요. 자, 3점 슛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조금 떨어져서 4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위치에서의 기대 득점은요, 3 곱하기 40%, 즉 1.2점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선수 한정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슛을 쏘는 것이 팀에 도움이 될까요? 혹은 득점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3점이겠죠. 자, 과거에는요, 우리 데이터를 스포츠에 이용할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0506 시즌, 이 스테픈 커리의 그 스탯이 아니고요, 통계가 아니라요, 모든 선수들의 통계, 그 기대 득점을 나타낸 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빨간색은요, 기대 득점이 1보다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주황색은 1 근처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파란색은 1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과거에 빅데이터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자기가 느낌이 좋은 곳에서 슛을 시도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때도 근데 데이터를 보면 골대 밑이 가장 기대 득점이 높고요, 그 다음이 3점, 그리고 중거리 슛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중거리 슛은 기대 득점이 좋지 않구나를 알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략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은 1620 시즌의 선수들의 기대 득점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전히 골대 밑과 3점 라인은 기대 득점이 1 이상인 거 볼 수 있는데 중거리 파란색 없어졌죠. 왜 없어졌을까요? 전략적으로 여기서는 아예 슛을 던지질 않아요. 실제로 그런지 제가 이제 경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2022년 NBA 파이널 경기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여기 이 영상에서 보셔야 되는 건요. 아, 이 선수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위치에서 슛을 시도를 했는가. 실패를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서 슛을 시도하는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For the Warriors advantage, and there's one of the main guys. Steph Curry missing his first three. Reloads. 자, 이거 스테픈 커리였고요. 3점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상대 팀은 뭐 다를까요? 자, 농구의 최적 전략은 기대 득점이 높은 곳에서 쏘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자, 상대 팀도요. 3점 슛을 시도하고 성공했습니다. 자, 실패했죠. 자, 참고로 이 영상은요. 제가 3점 슛 하이라이트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자유투를 제외한 모든 슛 성공한 것을 다 모아놓은 영상입니다. 자, 스테픈 커리는 여전히 3점밖에 안 해요. 물론 이것만 하진 않지만요. 골밑도 시도합니다. 자, 상대 팀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골밑 슛을 시도하죠. 왜? 이게 가장 승리할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경기들이 대부분의 경기들은 기대 득점이 높은 위치에서 슛을 성공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데이터가 우리가 뭐 세상을 읽는 힘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우린 무슨 기대를 해요? 우리 막 흥분되죠. 데이터만 있으면 기계가 일을 대신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항상 일을 해야 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기계가 일을 대신해 주면 물건이 이제 다 공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계한테 일을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자, 대표적으로 인간이 하는 일이 운전이 있습니다. 자, 운전 사고를 안 내고 앞으로 잘 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 도로를 잘 인식하고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이 차인지 사람인지 혹은 우리가 밟고 가도 되는 쓰레기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수많은 굉장히 많은 양의 사진을 기계에게 주고요. 자, 인식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이게 뭔지 아세요? 초밥입니다. 연어 초밥, 광어 초밥, 참치 초밥이죠. 자, 이런 그림은 우리 흔히 볼 수 있어요. 우리 식당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흔히 볼 수 있는 거라서 기계가 이것은 아주 잘 인식했다고 해요.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어때요? 이거 초밥인가요? 아니죠.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한화 이글스 야구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고 팬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런 초밥색 옷을 입고 일렬로 쭉 늘어 앉아서 절을 하는 사진 흔할까요? 흔치 않겠죠. 그러니까 기계는 이걸 뭐라고 인식해요? 연어 초밥. 자, 그럼 운전을 해. 앞에 연어 초밥이 있어. 밟고 갔어. 아, 사람이었네.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제 데이터는 있구나. 그러면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줘야겠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요, 실제로 많은 성공을 거뒀어요. 여러분도 아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자, 한국 한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사례가 알파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둬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자, 당시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는 바둑이라는 게임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기계가 결코 인간을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대1로 이겼죠, 인간을. 자,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라는 것이 나옵니다. 알파고의 진화형이죠. 자,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가 100번의 경기를 가졌어요. 자, 이 경기 이번엔 누가 이겼을까요? 더 늦게 태어난 알파고 제로가 100대 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게임만 잘하냐? 체스 잘하고 장기 잘하고 바둑만 잘하냐? 아니죠. 자, 요새 인공지능은요,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갖다 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 설명만 해주면요, 그림도 그려줍니다. 대표적인 게 달리가 있고요. 그 밖에도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주고 난 이런 줄거리로 소설 써줘 하면 글도 써주고, 제 입장에선 제안서 써줘, 제안서도 써줍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GPT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해서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겠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인공지능 생각보다 쉬워요. 대부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요, 다 무료로 대중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한 학기 정도 인공지능 관련 수업을 들으면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자율주차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제 게임처럼요, 잘 운전을 해서 주어진 장소, 빨간색 박스로 표현된 곳에 이제 주차를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영상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요,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듯이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너 잘못했어, 다음에 좀 잘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잘해 나가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방식, 학습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영상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자동차가 지금 오른쪽, 영상 오른쪽 아래에 보면 attempt라고 보이죠? 6번. 자, 6번 시도할 때 보면은 차를 계속해서 부셔 먹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네모난 박스 보이실까요? 빨간색 박스. 거기에 넣는 게 목표인데요, 한 번도 넣는 걸 못 봤죠. 자, 차를 10,000대 이상 부셔 먹었습니다. 어때요? 못했는데 20만 대 부셔 먹으니까 어때요? 이제 슬슬 들어오긴 하죠. 근데 이게 결코 효율적인 주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첫 번째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이제 주차를 적어도 성공은 하고 있죠. 자, 이것을요 20만 번이 아니라 200만 번 하면 어떨까요? 더 잘하겠죠? 어느 순간은요 베테랑 운전사만큼 운전을 잘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학습을 이어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음성인식과 이미지인식도 잘하는 인공지능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면, 우리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자, 이 물건 계산하려면 바코드를 찍어봐야 되죠. 이게 얼마인지. 그렇죠? 앞으로는요, 이제 어떤 위치에다가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올려놓기만 해도요, 인공지능이 이게 어떤 물건이니까 얼마입니다라고 말해줄 거예요. 훨씬 편리해지겠죠. 마찬가지로요, 음성인식도요. 여러분 이미 그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하시죠? 여기 있는 KT 기가진이, SK텔레콤 누구,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뭐뭐야, 오늘 날씨 어때? 아침에 눈 오다 비 옵니다, 이런 얘기 해주겠죠. 이런 거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인공지능은 무엇을 학습하려고 할까요? 자, 인간의 오감을 생각해 보면 편해요. 인간의 오감은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자, 음성인식, 청각, 이미지인식, 시각. 다음에 뭘 정복하겠어요? 후각, 미각, 촉각일 겁니다. 자, 인간처럼 이렇게 오감을 전부 다 정복,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갈까요? 인공지능은 뭘 만들려고 할까요? 혹은 우리는 뭘 만들고 싶을까요? 자, 이것도 이동수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전화도 없어. 어떻게 해요? 뛰어가야죠. 그거보다 빠른 건 말일 거예요. 그 뒤에는요, 자동차가 개발됐죠.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이런 자동차 옛날에는 이게 걷는 속도랑 똑같았대요. 그래서 자동차 누가 타? 이랬어.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발전했죠. 그래서 지금은 왼쪽 아래에 있는 현대적인 그 휘발유로 달리는 차가 나왔습니다. 어떤 자동차는 300km까지 달리죠. 인공지능 우리의 오감 다 이제 학습할 수 있어, 인식할 수 있어. 그 다음 자동차는 뭐겠어요? 자율주행? 그럴 수 있죠. 자율주행은 뭐 우리가 꼭 느껴야 돼요? 필요 없죠. 안녕, 난 타요야. 예, 결국 우리는 타요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타요만 있으면요, 애가 오면 오늘 학교 가니? 물어봐. 태워줄게. 힘든 일 있어? 토닥토닥 잘할 거야. 다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했는데요. 인공지능의 개념만 먼저 설명드리면,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한 기술,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뇌에 해당하는 브레인은요, 머신러닝이 담당합니다. 자, 그 뇌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게 딥러닝. 딥러닝은 주로 예측을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 분석 패턴과 현재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는 어떤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럼 데이터를 먼저 구해야겠죠. 데이터 구하려면 실험을 해요. 실험은 돈이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럼 데이터가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이 조금밖에 없는 걸 어떻게 소중히 써야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저희는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데이터의 맞춤형, 가장 좋은 최적의 모델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나면요, 그걸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 컴퓨터는 뭐 그냥 돌아가나요? 전기 필요하죠. 그래서 전기. 결과가 좋으면 거기서 멈추면 되고요. 나쁘면 데이터를 더 얻어야겠죠. 이런 순환식으로 과거에는 데이터 분석을 주로 했다면요. 지금은요, 어때요? 우리 빅데이터 시대에 산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많아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때요? 내 질문에 충분히 응답할 만큼 복잡한 모델을 쓰면 돼요. 이제 예전처럼 머리를 맞대고 모델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모델이 너무 복잡해.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걸 학습하려면 무엇이든 계산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자, 고성능 컴퓨터가 들어왔어. 그럼 뭐가 필요해요? 대용량 전기가 필요하겠죠. 자, 지금의 그래서 인공지능의 성공은요, 사실 하드웨어의 성공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더 많은 데이터를 넣으면 더 정확해지겠구나. 그럼 더 복잡한 모델, 더 고성능의 컴퓨터를 넣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겠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언어 생성 모델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초기 언어 생성 모델은 버트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버트는 실험 데이터를요 2.5 곱하기 10의 9승계를 썼다고 해요. 그 다음 세대 언어 생성 모델은 GPT-2예요. 버트보다 4배나 더 썼고요. 10의 10승. 자, GPT-3 거기에 10배를 더 썼다고 해요. 지금 쓰고 있는 GPT-4는요 GPT-3보다도 당연히 더 많이 썼을 거라고 우리 추측합니다. 자, 모델 복잡도 측면에서 보면요, 자, 버트는요 0.34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GPT-2는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1.5B 해서 5배 더 복잡하고요. GPT-3는요 170B예요. 100배 더 복잡해진 거예요. GPT-4는요 GPT-3보다도 적어도 100배 이상 더 복잡해질 거라고, 졌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자, 이것만 생각해 보면 앞으로 몇 년간은 우린 걱정 없어. 데이터 더 넣어. 더 복잡한 모델 만들어. 그러면 인간처럼 사고해 줄 AI 변호사, AI 의사, AI 과학자 다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데이터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여기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다 갖다 쓰고 있거든요.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는 한 데이터는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컴퓨터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기술의 한계점이 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기는요, 지금 이런 친환경 시대에 재생에너지 쓰라고 하는데 전기는 뭐 무한정 생산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정말 멉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요 제가 인공지능의 주요 문제점 2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데이터 신뢰성, 두 번째가 예측의 신뢰성입니다. 데이터 신뢰성을 나타내는 문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모델 프로그램이더라도요 애초에 쓰레기 넣으면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예측의 신뢰성은요, 우리 더 복잡한 모델 이런 거 쓴다고 했었잖아요. 예측의 원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질문을 테스트하래, 체온을 쟀어. 근데 갑자기 체온을 넣었는데 인공지능이 당신은 정신병에 걸렸으니 격리시킬게요. 당연히 저는 왜 물어보겠죠.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데이터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한계는 데이터가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 누가 생산한다 그랬죠? 사람이. 엄밀히 따지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는 누가 생산해요?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즉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터넷에 접속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주의 데이터가 쌓일 거고요. 후진국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그래서 AI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의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왼쪽은 서구식 신부니까 아주 잘 인식을 했는데요. 오른쪽은 인도식 신부죠. 인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자, 질문을 바꿔서요. 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자신 있게 피자, 햄버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좋은 평을 남길 테니까요.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 실제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인공지능은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 이런 드라마와 영상을 통해서 여기 있는 배우들을 데이터로 입력해요. 그럼 생각하는 한국인의 얼굴이 있겠죠. 그래서 만나서 Hi, nice to meet you. I'm Korean. You're not. 아니래. 자, 그분들의 추론이 틀렸나요? 합리적인 건 맞아요. 그분들이 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 얼굴이 저는 아닌 거죠. 하지만 그분들의 예측은 틀린 건 확실합니다. 네, 실제로도요. 데이터는 많이 오염이 쉽게 돼요. 자, 그 예를 대한민국 성인 키조사 응답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키 169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없죠. 170인 사람 손 한번. 네, 그래도 좀 있네요. 자, 이렇듯이요 사람들은요 쉽게 반올림합니다. 171인 사람은 반올림을 안 해요. 179도요 반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걸 꼬집은 이제 독일 사람이 한 번에 실험을 합니다. 수레에다가 99개의 핸드폰을 싣고 도로를 걸어가요. 그러면 구글 맵,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이버 맵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요, 실제와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데이터가 오염이 되니까. 자, 여기는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주변에 차 한 대도 없죠. 사람들은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길로 만약 차가 간다면 길이 막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어때요? 빨갛게 변한 거 보실까요? 네, 이 빨갛다는 뜻이요, 길이 꽉 막혔으니까 이 길로 가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데이터를 오염시키고 혹은 의도적으로 또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데이터 신뢰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것은 사실 예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자, 다음 물건 중에 기저귀 옆에 진열했을 때 더 잘 팔리는 게 무엇인지 네가 한번 맞춰봐 라고 하면,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맥주. 잘하시네요. 이거 워낙 유명하니까. 자, 이 아기는 누굴까요? 제 둘째입니다. 못 맞추시죠? 네, 범준이에요. 자, 여기 하면 맥주예요. 실제로 왜 그러냐? 데이터상으로 한 고객이 기저귀와 맥주를 동시에 구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측은 잘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왜?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러겠어요? 기저귀를 뭐 아기가 가서 삽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가서 사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기 거 사는 김에 내 것도 사야지 이러면서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을 잘못 생각해서 아기가 맥주를 좋아, 내가 애를 잘못 키우고 있나, 이런 건 아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의 현재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것은
인과관계 추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이제 또 예를 준비했습니다. 월별 익사 사망자 수와 아이스크림 소비량입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환자 비율과 아이스크림 소비량이고요. 자,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 달은요, 익사 사망자 수가 높고요. 마찬가지로 환자 수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잘 안 팔리면요, 익사 사망자 수가 낮고, 마찬가지로 환자 수도 적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아프는 거 싫죠? 죽는 것도 싫잖아요. 예측은 쉽게 하겠지. 아이스크림 많이 팔리니까 환자 수가 늘어나네. 자, 정책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팔지 맙시다. 어때요? 줄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늘었을걸요. 자, 여기는 왠지를 알아야 돼요. 왜?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사 먹죠. 더우니까 물에 들어갔고, 물에 들어갔으니까 익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이제 금지합시다 라고 하면 사람은 더 더워요.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럼 어때? 더 많이 빠져 죽겠죠. 잘못된 거죠. 자, 어떤 경우에서 특히 우리 과학에서는요, 예측보다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AI는 어떤 AI가 필요해요? 해석 가능한, 그냥 설명하는 걸 떠나서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 해석 가능한 혹은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AI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어떤 진단을 받아서 알고리즘이 알아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환자, 너는 폐렴일 확률이 70.1%입니다가 아니라요, 진짜로 내가 이 부분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70.1%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이런 AI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건 주로 인공지능이었고요. 자, 인공지능은 기계의 인간 지능을 구현해서 기계가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AI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주로 예측에서, 그 예측을 위한 복잡한 모델을 빅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터로 학습하여 인간의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중이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AI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오늘 설명드린 건 오염되거나 편향된 데이터 혹은 너무 복잡해서 해석이 어려운 문제점을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세대 AI는 뭐죠? 타요인가요? 아니죠. 네, 타요는 당연히 만들 건데 더욱 정확한 예측,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데이터 오염, AI 편향, 해석 불가, 개인정보 침해, 에너지 과소비, 보안 취약성 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마 다음 세대 AI의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다수가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AI를 연구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수학, 통계, 다른 기초 지식들은요, 예측하는데 이미 썼고요. 자, 그런 지식들이요, 앞서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데 충분히 해결하는데 충분하다 했으면 이미 해결했을 겁니다. 지금 기초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AI를 위한 기초 과학이 필요합니다. AI for Mathematics, AI for Statistics. 자, 그 중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통계학은요, AI 기술의 효과적인 개발과 응용을 위한 기초 과학으로서 미래 AI 기술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집에 가서 공부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과학 어려워, 수학 어려워, 통계학 뭐야 저거, 이럴 수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만 남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AI가 없던 시절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AI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쉬운 것도 있고요, 어려운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서 성공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는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제가 같이 한번 노력해서 작게는 통계학, 머신러닝, 좀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을 같이 한번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 들려주신 박건웅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세상을 바꾼 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그 제목에 아마 대부분 이제는 공감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현직 연구자로서 이 정도로 이해하기 쉽게 강연을 해주셨다는 거에 큰 감명을 받았고요. 제가 뒤에서 좀 들어봤는데 일단 연어 초밥 나올 때 굉장히 반응 좋았고요. 또 타요 나올 때, 그리고 키 통계 얘기할 때 이 얘기구나 바로 다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사전에 강의록을 좀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강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직접 답변을 여기서 라이브로 들어보는 시간을 진행해 볼 텐데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사전에 들어왔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네, 지금 사전 질문 중에 정우빈 님이 보내주신 사전 질문인데요. AI가 현재 한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향상시켰을 때 AI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죠,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AI가 아니더라도요, 어떤 강대국이 있다고 하면 그 강대국은 항상 약소국을 침략하려고 할까요? 지배하려고만 할까요? 과거에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옵티멀 했을까요? 최선의 전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있고 더 약한 나라들도 계속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AI가 우리를 뭐 능가하는 힘을 가졌다고 할게요. 자, AI가 우리를 꼭 지배하려고만 할까요? 뭐 더불어 공존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AI가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인간을 모든 면에서 다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식을 바탕으로 딱 의견을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믿음이 가고요. 또 다음 사전 질문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다음 사전 질문 답변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과연 삶에 도움을 주는 존재일까요?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목적이 궁금하다고 김동연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도 이제 발표 안에 있었던,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인공지능 자체, 개발자로서는요, 개발자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은요,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대하는 거는요, 우리 대신에 일을 해주는 거. 그래서 생산성 올라가고, 나는 누워서 맨날 유튜브만 보고 기계가 알아서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침대도 좀 좋은 거 사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재 인공지능이 뭐 나오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진짜 최종 형태의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은 AI가, 기계가 대신 만들어줄 거라 모두 공짜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인공지능, 특히 대부분의 기술이 다 그렇겠지만 사람을 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지 않나, 그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사전 질의응답에 선정되신, 제가 성함 불러드렸는데 그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데요. 무려 신상 곰 인형입니다. 오늘 강연 종료 후에 사전 질문 답변 네, 선정되신 분들은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본인 확인 후에 그 소중한 굿즈를 좀 수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밖에도 사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오늘 강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추가로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질문해 주셔도 선물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열기를 조금 뜨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드리는지 들고 나왔어요. 네. 현장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샤 있고요. 네, 여기
SNU 네 스누 있는 네 혹시 마크를 네 마크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건 아니죠? 네, 네 신상 고민형 상당히 그 소중한 고민형이라서 현장 질문 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려 마이크를 드리면서 바로 드립니다. 고민형을 네 지금 열기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불이 켜지자마자 여기 바로 앞에 들어주신 여기 사행 네 2열에 네 지금 맨 끝에 요쪽 네 여기로 돌아오시면 네 그분 맞습니다. 끝에 까만 옷 입으신 네 선생님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 그 아까 초반 내용 나왔던 거 그 데이터에서 해석에서 좀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게 지금 한계가 극복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은 예전에 이제 빅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틀렸다, 이미지 인식을 잘 못했다. 근데 현재는 잘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예전에 그냥 빅데이터만 가지고 많은 데이터 넣어가지고 비슷한 것을 분류해서 이미지를 인식할 때는 잘 안 됐고요. 하지만 딥러닝이 사실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을 굉장히 잘하게 됐고 이제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한계는 어떻게 보면 명확해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인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만큼은 할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 질문해 주신 분들은 마이크를 드리거나 수거할 때 이 순우곰을 네, 바로 드릴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기가 뜨거워서 저 죄송한데 손을 다 내렸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조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많으셔서 자, 그러면 제 권한으로 하나 둘 셋. 자, 정말 저기 2열에요. 2열 1행에 지금 손으로 O 만들고 계신 약간 주황색 옷 입으신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층에도 기회 있습니다. 네 제가 돌아가면서 드려볼게요. 네. 그 로봇 AI도 이제 인간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AI도 이제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괜찮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AI도 이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뛰어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이 AI가 인간을 왜 못 뛰어넘느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 학습을요 인간이 주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사고하는 방법, 어떤 의사 결정을 하거나 예측하거나 하는 것을 익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누가 줘요? 사람이 주겠죠. 그 사람도 절대 못 푸는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AI가 아마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이제 사회적인 거고요. 수학 문제는 또 달라요. 수학은 내 지식을 잘 조합하면 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AI가 더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요, 그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지식들을 잘 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는 거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AI가 조금 더 빨랐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물론 다른 과학자분들은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AI는요 인간이 모든 영역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역별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술 정도까지 다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AI가 데이터 센트릭 AI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도 결국 사람이 준비하고 또 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사람의 조금 디펜던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2층 가보겠습니다. 네, 현장 질문 하나 둘 셋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 이렇게 많다니. 잠깐만요. 음성을 쓰시면 약간 반칙입니다. 네, 저요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열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2층은 저 2열에요. 2열 거의 맨 뒷자리에 손을 막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2열 뒤쪽에 약간 회색이신 것 같은데, 네, 오른쪽 끝에, 네, 맞습니다. 아니요. 그 끝자리, 네, 복도 바로 옆, 네, 맞습니다. 그분 회색인지 어두운 옷 입고 계신, 맞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1층 분들은 보이시지 않아서, 네, 음성을, 네, 아주 잘해주시면, 네.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식까지 다 학습을 하면은 감정까지도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감정, 굉장히 어렵고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자, 감정을 우리가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도 우리가 어떤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로 인식한다면 지금 현재 AI는 예측을 잘한다 그랬었잖아요. 인간의 지식 넣으면 그 감정을 예측할 거고요. 그래서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감정이 데이터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감정이 있다고 느끼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와 똑같이 AI가 행동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요. 2층에 계신 분은 교수님이 답변 주실 때 끝까지 서 계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서 계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그게 제가 보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 관계상 현장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다들 이제 열성을 네, 갖고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오늘 마지막으로 공개 강연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이 이 강연 준비하시느라 정말 힘드셨다는 걸 제가 아는데 또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강연의 주제는요. 지난 2년여간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일종의 전염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자연과학 공개 강연도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지난 2021년, 2022년에는 온라인 강연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으면 한번 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보시면 제가 나오거든요. 네, 아셨어도 한번 다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올해 초에 3년 만에 대면 강연이 재개되어서 모두가 반가워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 연사분, 이분 강연을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곳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한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곧 느끼게 되실 겁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안광석 교수님께 전염병에 맞서온 과학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급성 감염 바이러스가 아닌 우리 몸의 만성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급성 감염 바이러스, 코로나나 독감에 대해서는 여러분 백신 혹은 치료제로서 많이 통제가 가능해요. 중증으로만 안 가고 사망만 되지 않는다면 결국 낫거든요. 근데 만성 감염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감염되면 무덤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평생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끊임없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성 감염 바이러스를 어떻게 치료할까?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머지않아 새로운 과학이 더 발전하면 우리가 만성 감염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소개받은 대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이자 바이러스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박수 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칠 일이 많을 거예요. 일단 나는 약간 규칙을 정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웃고 있지만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조명이 강해서.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무슨 뭐 소리로다가 조여하면 반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손 들어서는 안 되고 제가 여러분과 질문을 하면서 할 때 무조건 샤우팅을 하세요. 외치세요. 조용! 아니면 답을 외치든지.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전염병에 맞서온 과학. 우리가 과학 덕분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3년 만에 드디어 이렇게 오프라인 여러분과 모임을 갖게 돼서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질병 많습니다. 암, 비만, 당뇨 있지만 이 전염병 특성이 매우 폭발성이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옮기죠. 이런 바이러스 세균들에 의해서 옮아갑니다. 자, 한번 여러분 우리 이런 바이러스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바이러스 X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자 1명이 3명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얘를 기초 생산 지수가 3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매 며칠마다 5일마다 복제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문제 푸는 걸 좋아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한 명의 감염자가 30일 후에 총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을까? 여기 노란 옷 입은 여학생 729명? 어떻게 그게 산출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학인데요. 제가 여기 오는 중고생들이 사실 굉장히 보통이 아니고 굉장히 동기부여가 높다는 거 들었지만 어떻게 729명이 나오는지 이거 미적분보다도 어려운 거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는 이거는 제 개인이 준비한 상품이에요. 이런 게 이만큼 쌓여 있어요. 저 뒤에. 그래서 학생은 이따가 끝난 시간에 저 뒤에서 이걸 받아가기 바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좌측 상단에 노벨상 메달이 있죠. 저게 나온 건 저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는가? 이 전염병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꿔온 주요 게임 체인저 중에 하나였죠. 여기 보시면 약관의 29세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평정하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전쟁 군인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갔지만 사실은 그들이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도 함께 전쟁터에 가져갔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전쟁에서 총칼에 의해서 승부가 난 것이 아니고 서로 가져간 세균 바이러스, 이게 피정복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는데 대개는 불리하게 작용했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절대 망할 것 같은 로마, 비잔틴, 몽골 모두 결정타는 이러한 전염병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 독감에 1억 명 사망, 코로나19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77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고 지형지도 바뀌어요.
19세기에 황열병 때문에 저기 보면 옛날 미국 지도입니다. 가운데 빨간 지형을 프랑스가 갖고 있었어요. 프랑스 땅이었었어요. 저기 프랑스 루이지애나 땅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가 결국 저 지배하고 있던 땅에서 황열병 때문에 무너져서 나폴레옹이 저 땅을 미국에게 단돈 1,500만 달러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기회를 틈타서 시시탐탐 미국 동부에 있던 나라가 저 조그만 지역이 서부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한테 샀더니 서부를 쉽게 뭐 스페인, 멕시코를 다 물리치고 오늘날 미국을 저렇게 이룬 거죠. 뿐만 아니고 16세기 천연두 때문에 유럽인들이 남미를 가져갔죠. 그래서 남미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가 나오고 들어갔습니다. 또한 천연 자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식민지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19세기까지. 왜? 아프리카에 들어갔다가 다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드디어 약간 말라리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너도나도 저렇게 들어가서 그냥 자로 잰 듯이 여긴 내 땅 하고 저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점 저렇게 지도가 된 게 다 이런 연유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학 이전에 전염병 대처 방식은 어땠을까? 동서양 막론하고 모두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과학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14세기 중세에 흑사병이 돌아서 1억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억 명은 그 당시 유럽의 3분의 1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 봐도 여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전염병이 일어나서 5, 60만 명이 사망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책은 뭡니까? 서양에서는 교회에 의존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니 병이 났습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속신앙 저렇게 무당 불러서 굿한다고 병이 물러갑니까? 물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매우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다 과학의 성과인 거죠. 그런데 최초로 거의 과학적으로 전염병 원인을 체계적으로 밝힌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존 스노우의 워터 펌프, 물 펌프죠.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펌프 본 적이 있겠죠? 옛날엔 저거로다가 식수원을 사용했죠. 1848년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딛고서 사람들이 마구 런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 런던의 그 브로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존 스노라는 과학자가 의사죠. 이분이 원인이 무엇일까 해서 런던 시내에 있는 사망자 수, 환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집을 일일이 두드리면서 문제를 했어요. 몇백 명이 죽어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니까 그 빨간 지역에서 사망자가 점점 퍼져 점점 엷어져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그 가운데 가장 빨간 정점에 바로 저 물 공용 펌프가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수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이 오염된 물이 원인일 것이다 생각하고 런던시에 건의해서 물 펌프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에 콜레라가 싹 멈추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존 스노우는 콜레라 균이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물이 오염돼서 했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1884년에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코흐가 드디어 이 콜레라 균이 정말 세균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뭐가 하나 떴죠? 자, 전염병과 오늘날 코로나19를 포함해서 모든 전염병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싸우게 해준 3대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이 답은 정답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수능에는 못 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킬러 문항도 될 수 있고 뭐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정답은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못 받았다고 해서 서울대 교수 뭐 소송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 이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3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번 외쳐볼 거야. 자기 누구일 것 같다. 파스텔로 나왔습니다. 페니실린, 현미경, 백신. 예, 알았습니다. 우리 저 여학생 지금 이 한 사람은 맞췄으며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저 2층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회자분은 나중에 주로 질문을 저기서 시켜줘야 될 것 같아. 2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예쳐보세요. 자, 그래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제너는 백신의 아버지 면역학의 창시자죠. 지구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지구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가장 많이 구한 사람은 제너입니다. 정말 제너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 이 땅에 지금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학의 아버지라는 파스테르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이러한 세균에 혹은 바이러스에서 일어난다는 이분이 밝혔고요. 그 다음 리스터가 방부 수술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세균, 바이러스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손가락에 상처를 받아서 여기에 치료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에 썩어가서 거의 그 당시 상처가 크게 나면 50%는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덕택에 깨끗하게 하는 위생법이 발표했고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있고 그다음에 격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이분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요. 자, 제너가 1796년에 유럽을 휩쓸던 천연두가 지나가도 어떤 마을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목축업에 종사하는 아녀자들, 소, 양 젖을 짜서 우유, 치즈를 만들 이런 분들은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아하, 소에 있는 그 종기, 난 것에 있던 물질이 그 사람들을 천연두로부터 보호했을 거라는 가설을 갖고 직접 접종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저라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저 사람은 목숨을 제너는 담보로 했습니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들 주사 맞으면 엉덩이에서 소뿔이 날 거고 뿔이 나올 거고 막 그런 그림이 지금도 영국에 걸려 있죠. 저렇게 백신 불신이 굉장히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그림은 둘이 있죠. 저희 유명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를 구분한 거예요. 너무나 효과가 근데 제너는 이 당시도 그 병원체 정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병원체 정체를 다 깨치게 해준 게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는 여러분 이거 고등학생이 다 알 겁니다. 유명한 그냥 백조의 목을 가지고 거기에 끓였더니 공기는 통하는데도 거기에 고깃국이 한 달 동안도 변하지 않고 있더라. 그런데 살짝 목을 깨서 공기는 통할 수 있게 하면 이게 일주일 만에 고기가 다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하, 보이진 않지만 어떤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일까는 걸 이것을 알았죠. 뭐 지금 파스테르, 이분의 파스테르 업적은 이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백신도 많이 개발했고요. 자,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이분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백신, 항생제, 의약품, 과학기술들이 발전해서 전염병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죠. 가장 최근에는 맨 아래 보겠지만 코로나19 백신도 개발이 되었고요. 자, 여러분 1950년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사망 연령이 얼마였나? 수명이 얼마였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4세였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 만에 83.6세가 됐어요. 2배를 줄였죠. 그러니까 40년을 우리 더 살았어요. 그런데 1900년도에 사망 원인 1, 2위, 3위가 뭐냐면 폐렴, 결핵, 설사, 장염이었어요. 그런데 100년 후에 2000년도에는 사망 원인 1, 2, 3위가 다르죠. 심장병, 암, 뇌졸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1900년대 저 1, 2 사망 원인 1, 2, 3위의 원인의 공통점이 뭘까요? 누가 저기서 우리 2층에 2층 그 학생 얘기해 보세요. 또 2층에서 그냥 외치면 됩니다. 오케이. 답이 나왔습니다. 저기서 2층의 학생이 모두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내가 지목을 못하니까 여기는 상품은 없습니다.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감염병이라는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코로나 때도 어김없이 백신 불신 운동이 일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시민들이 굉장히 의식이 높아서 잘 지킵니다. 근데 미국을 비롯한 이런 유럽 국가들은 백신 불신 운동이 엄청 일어서 사망도 많이 내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백신 덕분에 40년 동안 더 계속 백신 거부 운동을 할 수 있다, 그거죠. 그죠? 안 그랬으면 44살에 죽었을 겁니다. 자, 백신이 이 당시 제너에서부터 시작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최근까지 어떻게 만드느냐. 가장 평범한 일반적인 방법은 바이러스를 살아있는 세포에서 키우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이 돼요. 그러면 세포를 어디서 얻는가? 여러분, 유정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보통 프라이 먹는 무정란은 안 돼요. 유정란에서 유정란을 깬 다음에 뚜껑을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접종하면 약 한 열흘 키우면 바이러스가 막 자랍니다. 이걸 바이러스를 주사기를 뽑아내서 얘를 불활성화 처리를 해요. 얘를 주사하는 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맞은 독감 바이러스 백신도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계란 하나에서 2사람 맞힐 분량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구가 80억인데요. 이거 가지고는 매우 속도도 느리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명공학이 1980년대부터 발전하면서 이제는 병원체 자체를 넣지 않고 위험하잖아요. 그 병원체 성분의 어떤 항원이라는 걸 접종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것도 최근에 나왔죠. 스파이크 단백질 겉에 항원에 만드는 메신저 RNA만 주입하면 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은 매우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잘 만들 수 있고요. 더군다나 감염성이 없습니다. 안전하죠. 그다음 또 하나, 생산 공정을 표준화할 수 있다. 이건 뭐냐? 이런 메신저 RNA 백신 기술은 병원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찍어내듯이 그 다음 과정은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 과학이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팬데믹도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 확실한 사실이에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만큼이나 확실해요. 자, 그러면 왜 팬데믹이 생겨날까? 여러분, 코로나19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 조상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도 어떤 동물에서 떠돌다가 사람에게 넘어온 거예요. 우리 얘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은 기후변화, 산림개가, 인구 증가, 도시화 이런 거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면 사람과 인간이 동물이 마주칠 기회가 많죠. 그래서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교통망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조건은 점점 더 짙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로 동물, 사람 간의 잘못된 만남이 증가됩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저러한 9가지 전염병은 매우 치사율이 높은 것들이죠. 자, 얘들을 옮기는 매개체가 여러분 뭘까요? 공통으로 하나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학생. 예. 모기. 맞나요? 좀 크네요. 모기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 모기는 더운 곳에 살죠. 근데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점점 지구온난화가 돼서 서식지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도 서식지가 넓으니까 좋은 데로 옮겨가겠죠. 근데 사람들은 국경이 있어서 못 갑니다. 우리가 북한 땅 위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쾌적한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좁은 지역으로, 여기 인도를 표시하는데 인도가 지금 인구 1위입니다, 세계. 15억. 중국을 추월했어요. 인도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빨간색 여기에 살아요. 왜? 저기가 고지대고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만 그런가요? 동물도 시원한 거 좋아해요. 그러면 몰려들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옮겨올 기회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로마가 전염병에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로마도 팬데믹에 가장 취약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연간 여러분 2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인수공통감염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간, 매년. 그런데 대부분은 더 이상 팬데믹으로 발전 안 하고 거기서 끝났을 뿐이에요. 운이 좋은 거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한탄 바이러스, 바로 우리 한국에서 발견된 거죠.
이게 저게 일어났던 거고요. 자, 그런데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데 야, 그까지 바이러스 하나 박멸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류 과학 의학이 발전했지만 우리 인류의 노력으로 극복한 바이러스는 얼마 안 됩니다. 박멸한 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바이러스가 3개가 있으면 누가 알까요? 한번 누가, 여기 학생. 예, 천연두. 또. 네, 학생. 소아마비. 또. 설사병. 네, 됐습니다. 저기 학생. 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예, 천연두. 그 다음에 우역, 소에 대한 천연두죠. 그 다음에 저기 학생. 이건 굉장히 새로운 지식인데 소아마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300명이 안 돼요, 환자가. 이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소아마비 맞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3가지 병의 공통점이 뭐냐면 숙주가 한 종류라는 거죠. 천연두는 오로지 사람만 감염시켜요. 소아마비도 오로지 바이러스 사람만 감염시켜요. 이렇게 숙주가 하나일 때는 제거가 가능해요. 그런데 옆에 거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숙주를 보여주고 있어요. 온갖 동물들 다 감염돼요. 여러분, 박멸시키려면 어때야 돼요? 저런 동물들도 다 죽여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런 동물들 죽이려다 인간이 먼저 죽습니다. 절대 죽이려고 시도하면 여러분이 먼저 죽어요. 자, 우리 저 학생 상품 당첨입니다. 나중에 받아가세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태계의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없애면 모든 생태계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해롭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팬데믹은 그러면 왜 예측 못해요? 아까 앞서 교수님이 할 때 AI가 있는데 예측도 못할까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코뿔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지구상에서 싸움 대장 3가지 동물 1, 2, 3위가 뭔지 아세요? 지상 최강의 동물. 코끼리, 하마. 예,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아까 코끼리, 그 다음에 하마, 얘입니다. 코뿔소가 싸움 때죠. 얘들 링에 가둬놓고 싸우면 여러분 사자, 호랑이 힘든 모습을 쳐요. 여기 지금 호랑이, 사자 한 사람은 아닌 거야. 자, 얘가 온순해 보이고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자, 아까 걔가 온순한데 사람이 계속 가서 찝쩍거리거나 침범하면 와가지고 차를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차들 사망한 사건,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사회, 문화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어떤 사건이 예측 가능하냐 할 때를 검은 백조 사건이냐 회색 코뿔소 사건이냐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검은 백조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야. 예를 들면 해성이 우리나라를 저 지구를 충돌한다든지. 그러나 일어나면 매우 파괴적이죠. 그런데 충분히 예상되지만 쉽게 무시하는 현상, 위협. 우린 얘를 회색 코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한번 드리죠. 과연 코로나19는 블랙스완이었을까? 회색 코뿔소였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한결같이 회색 코뿔소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15년도에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바로 미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진이 밝혀낸 거예요. 유명한 네이처 메디슨에. 근데 이게 바이러스 제목이 이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퍼지면 큰일 나겠다라는 제목이 그렇게 달린 겁니다.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2015년에 경고했는데도. 근데 저는 그러면 앞으로는 나아질까? 제 생각은 아닙니다. 또 과학자들이 정말 연구 열심히 해서 앞으로 5년 후에 뭐가 나올 때라도 저는 안 움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인간이 미련하게 돼요. 자, 그럼 다음 팬데믹이 언제쯤 발생할까? 자, 지금 현재 1만여 바이러스 종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약 50%의 확률로 발생하고 아까 같이 동물과 사람의 만남이 흔한 이런 빨간 지역에 일어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들에서 적어도 이 강의장에 있는 대부분은 한 번 정도는 더 맞이할 겁니다. 자, 그런데 팬데믹을 그럼 어떻게 과학이 도전 극복해야 되나?
행운은 전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34%였었어요. 10명 중에 3명 죽는 거 있었어요. 근데 팬데믹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날 때까지 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야지 완치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학의 발전으로서 인수공통 감염 추적이 더 쉬워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전체를 계속 서열을 밝혀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 AI를 이용하면 질병감염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질병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측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코로나19가 사실 백신이 1년 만에 광속 개발됐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사실은 이에 대한 기본 연구가 여기 메신저 RNA 연구 30년, 그 다음에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가 이미 지난 20년 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카 에볼라 바이러스 메신저 RNA 백신을 개발 중이었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단지 플랫폼만 바꿨을 뿐이에요. 이런 것이지 1년 만에 만든 건 아닙니다. 적어도 20, 30년의 그런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근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앞으로 100일 안에 만들어야 된다.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일 미션에서 뒤에 모든 임상 과정은 아까 플랫폼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 앞부분 조기 탐지, 복제 기전 이런 연구는 기초 연구입니다. 여기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백신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학기술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쓰여진 이러한 분야가 계속 많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옵션을 많이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수님께서 전염병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훨씬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자, 그중에서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델타, 오미크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주사 여러 번 맞았죠. 그러지 말고 변이체 바이러스에도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용 백신은 불가할까? 이게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각인 현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일부 동물들 중에서는 알에서 깨어나올 때 최초로 목격한 사람을 어미로 따르는 동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기 오리 새끼들 제일 부화할 때 봅니다. 그 부화하는 알 위에 행글라이더를 놓으면 행글라이더를 어미로 알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게 로렌츠 박사의 원리인데요. 이렇게 이 각인 현상이 면역학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면역에서 발견돼요. 뭐냐면 바로 면역 반응은 우리 면역 시스템은 맨 처음 최초로 마주친 그 병원체만을 더 잘 인식하고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일어나냐? 자, 여러분 알파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그럼 몸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항체가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파란색 만들어지죠. 근데 이 사람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럼 이번에 어떤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노란 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 맞던 애를 선호해요. 그 다음에 오미크론에 걸렸네? 이번에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또 알파에 대한 항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얼마 안 나와요. 이게 면역 각인 현상 때문에 이렇거든요. 이거를 극복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디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체 인식 기술 중에서 우리 얼굴이잖아요. 얼굴을 했는데 얼굴을 성형하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저래 지문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데가 홍채예요. 여기는 성형이 불가해요. 압구정에서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에 변하지 않는 부위는 어딘가? 바이러스도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이 얼굴이거든요. 얼굴은 얘가 맨날 변이를 해서 못 알아봐. 그런데 그 아래 몸통 부분이 있어요. 여긴 변이가 안 생겨서 과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도록 지금 하고 있고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막 백신인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점막, 하나는 상처나 물리는 거죠. 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백신은 어디냐? 그 병원체가 들어오는 길목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독감은 호흡기에 비강에 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위험해요. 왜? 여기 잘못 뿌려졌다가는 이 뇌신경이 가깝기 때문에 뇌에 큰 지장이 있어서 아직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게 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 감염과 비강 코에다 뿌리면 IgA, IgG 항체가 다 나와요. IgA는 점막을 지키는 항체다. IgG는 우리 혈액에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항체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지금 점막 백신을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해요. 지금은 마이너스 80도씨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백신을.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열 민감성을 해결해야 되고 접종 방법을 더 쉽게 개선해야 되고 백신 배포 방법을 저렇게 먼 지역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자, 한국의 팬데믹 여러 세 번째 왔습니다. 그게 최근에. 그런데 한국의 대처는 과학적이었는가? 사르스, 메르스. 저때 여기 보시면 김치 때문이다. 우리가 안 걸린 게. 그 다음에 메르스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낙타 접촉 금지다. 그 대책을 내놨어요. 국민들 여러분 낙타 가까이 가지 마세요 했어요. 낙타 어디 가면 볼 수 있나? 종로에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과학적일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코로나19 어땠습니까? 전 세계 사망률 1%였는데 한국 0.1%였어요. 10분의 1. 그러니까 한국의 대응은 매우 잘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대비는 어떨까? 한국 백신 만들었나요? 전염병에 대한 예산 늘리고 있나? 글쎄요. 자, 우리 한국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는 실패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만들었는데 이미 늦게 해서 접종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돈이 없는데요? 경제가 약한데 아닙니다. 한국 경제 규모 10입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경제력이 훨씬 낮은 쿠바, 튀르키예, 이란은 백신을 개발해서 성공이 효율 높은 백신을 개발해서 마쳤습니다. 이거는 백신은 온 국민과 정부의 의지 문제입니다. 그렇게 고도 테크닉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아마도 이런 빨간 바이러스, 버냐 바이러스인데요. 한탄크림, 라사증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터지면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런 백신은 나라에서 수입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는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요. 자,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1951년분에서 바이러스 면역분에 노벨상이 24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알겠죠? 여러분 여기 우리 영재 학생들 노벨상 받으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통계학 가능할까요? 좀 이따 화학, 물리? 거긴 너무 어려워요. 발견될 게 다 발견됐어. 그런데 다행인 거는 여러분 팬데믹은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계속 줄 겁니다. 그런데 제너와 파스테르는 그 위대한 업적에서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래요. 1901년부터 시작되는 이분들은 죽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 나 같은 사람은 이분 덕분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계관을 지금 씌워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주최 측에서 여기 우리 후학들에게 한 가지 좀 해줄 말이 없냐. 근데 제가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의 크기가 나의 한계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천재가 과학하는 거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내 생각을 키우는데 보통 우리 이 예를 들어요. 코이라는 이 물고기는 흥미로워요. 이놈은 어항에 키우면 성체 크기가 5 내지 8cm. 이놈을 수족관으로 옮기면 25cm까지 자랍니다. 강물에 풀어놓으면 1m까지 자라요. 바로 주변 환경과 나의 의지가 나의 한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너무 스스로 여러분 나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점프하려면 저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세상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나의 꿈의 크기를 넓히는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행 독서예요. 여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 또한 독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걸 여러분 하길 바래요. 저 교수님 지금 대치동하고 숙제해야 되는데 무슨 저런 소리 하고 있나. 여러분 대치동에 계속 앉아있는 사람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주 쉬어주고 휴식하고 해야 돼요. 마찬가지. 내 말 믿으세요, 여러분. 조금. 그런데 독서를 내가 어디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독서를 교수님 저 핸드폰 보고 맨날 하는데요. 핸드폰으로 읽는 건 독서가 아니라고 그래요. 즉 직접 책으로 읽어야만 논리력이 생긴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래요. 그 전문가가 한 말을 제가 인용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전염병에 과학이 맞서서 우리가 이만큼 있는데요. 사실은 과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세균과의 공존입니다. 이게 진짜 대책이지 과학은 어쩔 수 없이 대체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찰 있는 강연 들려주신 안광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네, 오프라인으로 들으시길 잘하셨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다가 또 재미까지 잡아주신, 그리고 여러분이 노벨상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아마 저 통계학과 교수들이 나보고 욕할 것 같은데. 저도 사전에 이게 합의가 된 얘기인지 약간 궁금했는데 이따 끝나고 잘 원만한 합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퀴즈 맞히시는 소리가 저 밖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대답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강연 중에 혹시 아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코뿔소 말고도 크고 강한 동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글자 혹시? bear.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스누곰을 받을 수 있는 질문 시간 가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곰이었어요. 네, 그러면 역시 교수님 강연에도 사전 질문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부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사스메르스,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치명적인 전염병의 발생 주기가 점점 단축되어 가는 듯한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하다고 김준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네. 김준군 질문이 예리한데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인구는 지구 인류 점점 더 많아지고 생태계는 점점 먹고 살려니까 저 파괴가 많이 되니까 동물과 사람과의 접촉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한은 팬데믹이 점점 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예. 그 주기가 짧아지고 팬데믹이 올 때마다 또 노벨상의 기회가 여기 여러분들이 받을 자주 오는 거군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전 질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한 상황일 때부터 들었던 의문인데 왜 과학자들은 치료제보다 백신 개발을 더 우선시하나요? 오히려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정다진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정다진 님은 좀 이쪽 분야 잘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치료제와 백신의 차이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 같은 게 아닙니다. 백신은 질병으로부터 원천 보호하려고 하는 게 백신이고요. 치료제는 일단 걸렸는데 걸린 거를 어떻게 중증을 완화시키고 나을까? 이게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백신을 개발해서 멀리 퍼지지 않은 환자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죠. 또 백신을 맞으면 아프긴 아프지만 덜 아프거든요. 근데 치료제는 바이러스 세균은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치료제라는 거는 어떤 거 투여했을 때 우리가 그래 효력이 좋네? 이게 한 나자 70% 나아졌어. 오늘 30%는 괜찮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어떻다고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100%가 나야 돼요. 근데 100%를 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제 개발은 정말 어렵습니다. 또 비용도 훨씬 많은 거고요. 네, 치료제와 백신의 차이부터 짚어주셔서 너무 유용한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사전 질문 하나 더 볼까요? 이상적으로는 첫 전염병이 발생한 지 100일 만에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완성시키면 여러 부작용이 따를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것과 현재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을 만큼 개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민님 질문입니다. 이정민 씨 아주 고맙습니다. 내가 시간이 아까 쫓겨가지고 거기다 설명을 자주 했는데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WHO 세계보건기구가 주창하는 100일 미션은 보통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기본 연구 이게 어떤 바이러스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DNA, RNA 서열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항원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기초 과학이죠. 근데 뒷부분 임상 1, 2, 3 실험 그다음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데 이 뒷부분은 병원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미 딱 플랫폼을 짜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앞부분에 그 연구 있죠. 그 연구도 이미 정확히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버냐 바이러스 패밀리, 버냐 바이러스에 속하는 바이러스들이 위험한 게 많이 있거든요. 한타한 바이러스는 모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대표 바이러스를 하나 연구해 놓으면 그에 유사한 바이러스는
서로 구조도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르스, 메르스, 코로나19가 사촌이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이번이 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거를 평소에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뭐 딴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적어도 바이러스의 인수공통 감염 일으키는 바이러스 과가 총 23개의 패밀리가 있어요. 물론 23개의 패밀리를 다 하면 바이러스 종류가 한 1000종이 가까이 되겠죠. 23개의 패밀리에 대해서 대표적인 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 연구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 너네 그쪽 연구팀도 한 10개 팀 이거 연구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늦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 바이러스 패밀리에 대해서 좀 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부작용을 줄이려면 평소에 그 사촌지간 연구를 하고 있어야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네요. 네, 사전 질문 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강연 종료 후에 로비 후 안내 데스크에서 꼭 배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질문 가보겠습니다. 급습해서 하나, 둘, 셋. 네, 사실 요쪽에 제가 조금 빨리 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요 4열에요. 4열에 요 큰 통로에 바로 가에 그 통로 옆에 앉아 계신 요쪽입니다. 이행입니다. 아래쪽 요쪽입니다. 저기 이제 손 들락말락 하시는 몇 칸 더 앞으로 오시면 회색 여자분 맞습니다. 흑사병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데 위험하지는 않은지 여기 어딘가에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바이러스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왜 그런지 궁금해요. 네, 흑사병이 어마어마한 병이죠. 몇 억 명을 사망하는 원인이었는데 흑사병은 아까 주변에 있는 세균이 옮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후로 지난 100년 동안에 많은 항생제가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렸어도 그럴 항생제로서 우리가 세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 있겠지만 이제 위협적인 병은 아닌 거죠. 네, 위협적이지 않아서 저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공을 드릴 거고요. 또 다음 질문. 저 1열에요. 1행에 초록색 폰에 글자 써서 이렇게 돌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저거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저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17살 이제 일산에서 온 홍창현이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 네. 이제 교수님께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 병원체가 저희 몸에 들어오면 저희 몸이 일종의 병원체의 숙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기생충 같은 건 숙주랑 공생을 하고 이제 숙주를 죽이진 않는데 왜 병원체들은 저희 몸이 숙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오케이. 우선 조금 학생도 불행한 말씀을 드리면 아직 17살이랍니다. 팬데믹을 맞을 확률은 100%예요. 다시 한번 일생에 살면서. 저는 사실을 저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없이 저는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바이러스는 절대 기생체라고 그러죠. 얘들은 그 숙주에서 증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독해서 숙주가 죽어버리면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모든 바이러스 세균들은 가능한 한 그 숙주랑 공존하려고 온 게 그나마 그렇게 조금 아픈 거예요. 이미 너무 독한 애들은 숙주를 죽여버리고 본인도 사라졌어요. 그런 것이죠. 그 생명의 진화의 그런 본능상 공존 저게 맞지요.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하면 이미 좋은 곳에 다른 곳에 가해는 걸 수 있다는. 바이러스는 사실 죄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무죄고 바이러스도 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현장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폰에 글자 띄운 걸 말씀드리니까 이제 창의력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2층에
3열의 맨 앞줄 이행 보시면은 이제 책을 흔드시는 분이 네, 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제 창의력들이 마구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동물로부터 감염병이 나온다고 했는데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감염병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사람으로부터 나왔는지 그 구분하기 매우 어려워요. 일단 사람에 감염되면 사람끼리는 자유롭게 오가거든요. 오가는데 그걸 이제 판단하는 동물로부터 왔다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계속됐던 게 지금 계속 100년, 1000년 동안 오면서 어떤 현상으로 그게 숙주와 공존했던 어떤 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병이 생긴다는 것은 새로 원래는 그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도 그 동물 숙주는 안 아프거든요. 근데 갑자기 숙주가 바뀌면 이 사람한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사람을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그럴 가능성이 전 적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나 교수님도 열정적이신데 청중분들도 정말 열정적이셔서 제가 교수님 나오실 때마다 한 발짝 한 발짝 나왔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앞에 나와 있었어요. 자꾸 다가가고 싶은 예.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정말 아쉽게도 현장 질문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잠깐만 하나 긴급으로. 긴급이요? 나한테 10초만 주세요. 예, 그러시죠. 자, 하다 보니까 여기 안 보여가지고 상품이 제가 준비한 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불을 한번 켜주시겠어요? 근데 혹시 자 오늘 여러분 온 중에서 자기는 섬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요. 섬. 자, 교수님, 오케이. 섬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맞네요. 예. 자, 제주도 빼고. 예, 좋습니다. 제주도 빼고 섬에 온 사람들은 이따가 선착순으로 가서 안광숙 교수 강연에 선물 받으러 와서 가서 가져가세요. 알았어요? 근데 너무 일찍 소진될 겁니다. 여의도는 섬이 아닙니다. 여의도 나와서 네, 저도 달려갈 뻔했어요. 저 제주도 자기 아마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주소를 거기서. 제주를 제한서. 교수님 주민등록증이 없으신 분들을 이지만 그래 얘기하면 줄 겁니다. 예.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공개 강연 해주신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꾸 시간 초과 죄송한데 정말 제가 여기 이 분에 넘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남다리 느끼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저 시골 출신입니다. 저 충청북도의 어느 시골 출신인데 어떻게 이제 오다 보니까 서울대를 왔는데 이 건물이 1984년도쯤에 지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여기서 들어와서 이제 청중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보는데 너무 으리으리한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어느덧 이게 40년이 지나서 사실은 여러분 이게 내일 모레부터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하게 증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또 열이 높은 1,500명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었다는 게 제가 지난 40년 동안 헛살지는 않았구나. 감히 내가 어떻게 웬만사 이 자리에 못 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네. 이미 많이들 감동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섬에서 오신 분들 빨리 가셔야 이제 소진 전에 받으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말 통찰 있는 강의 해주신 안광석 교수님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한 제31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 1부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강연 함께 하시느라 살짝 화장실 가고 싶으실 수도 있고 기지개 펴고 싶으실 수도 이미 펴고 계셨네요. 네네. 지금부터 잠시 휴식한 뒤에요. 오후 2시 40분부터 2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강연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다녀오신 뒤에 2부 시작
5분 전인 2시 35분까지는 저희가 좀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